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밖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완연한 봄이 올 텐데 우리 장은 아직까지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한 하락장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경주마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면 시장, 거시경제면 거시경제, 그야말로 경제 만능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맨날 화요일만 인사드렸다가 월요일은 처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한 2주 쉬면서 저 혼자 주식 투자 해봐야지 했다가 포기하고 역시 경주마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든든한 전문가 두 분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해 주십시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돈이 몰리는 종목 분명히 존재하죠. 시장의 주도주와 순환매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업투자자 유태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섹터별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한번 짚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환입니다. 네, 오늘 맥 잘 짚어주시고요. 네. 주식을 비롯해서 재테크, 정말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게 무슨 늪에 빠진 것처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량 지표를 토대로 오직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퀀트 투자 열기 뜨거운데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강환국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같이 어떻게 하면 안 잃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오늘 제대로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이 자꾸 팝니다.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 11일 코스피 기준 외인 비중이 6년 만에 최하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떠나는 겁니까? 예, 역시 이런 불확실성 상황, 특히 전쟁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은 정석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그널이 분명해지면 이머징 마켓에 넣어놨던 돈을 빼서 미국 본토나 이런 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근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이었어요. 그럼 환차손까지 기대되니까 자금을 많이 뺀 겁니다. 근데 자금을 빼니 국내 시장의 외화 자금이 다시 부족해지니 다시 환율 인상의 시그널로 작동하니 이게 계속 악순환이 그려진 거예요. 그게 그래도 외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가장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외인한테 우리는 현금 인출기입니까? 이들이 팔면 우리 개인이 사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한 6천억 가량 외인이 매도를 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기간을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거의 한 5조 원 정도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많이 있지 않은 그 정도의 매도세라고 보여지고 역시 여기에 맞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좀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1,240원대를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요. 네,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신흥국부터 좀 매도를 하고 좀 안전자산에 좀 투자하려는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지정학적 글로벌 시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인의 동향, 그들이 사고팔고 하는 수치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네, 남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 수치도 다 반영하고 계신 거죠. 그쪽은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한 편인데 사실 이제 이미 얘기가 다 나왔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이고 그래서 지금 안전 자산으로 피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같이 사면은 이런 사태가 와도 사실 돈을
섹터별로 잃지 않습니다. 네. 네. 안전자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달러화 쪽으로도 많이 하고 달러. 있고요. 근데 달러뿐만이 아니라 달러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요. 네. 그 달러화 채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미국 주식 같은 것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금이랑 그 원자재 뭐 이쪽도 네,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는 원자재 이런 쪽이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와서 원자재 사야지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자산 배분을 해놔가지고 네. 원자재에도 내 자산의 일부를 배분을 해놨으면은 지금 같은 사태가 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도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주식은 파는데 채권은 또 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방금 강 작가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나라 군집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가에서 발행하는 여러 채권들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에 해당됩니다. 네. 따라서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는 우리 증시에서는 자금이 이탈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탈해서 자금을 어딘가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안전자산에 또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량한 채권의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외인이 우리나라 채권에는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태환님, 그러면 우리도 채권을 사면 되는 겁니까? 이런 때?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네. 부채는 하나가 100억이에요. 아니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주식이나 은행에 가보면 채권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일부 만약에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현금 유동성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할 게 아니다. 뭐 네. 이런 게 그런 자산이 있다면은 뭐 그 정도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만약에 주식의 자산을 만약에 네. 팔고 지금 그런 안전 자산을 이동한다 네. 하기에는 지금 그 코스피 2,600대 지수가 굳이 네. 지금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자리인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현찰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매수 타이밍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네. 근데 단기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3개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뭐 한 1.6%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거라도 좀 먹고 네네. 그리고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뭐 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차라리 주식의 타이밍을 좀 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고로 그 채권 할 때 뭐 100억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히도 그 채권 ETF 같은 것이 있어서요. 아. 뭐 한국 국채 뭐 10년채 네. 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몇만 원만 있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산과 상관없이 채권은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사실 이제 주식의 비중이 높다 보면은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또 반토막 또 마이너스 70%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큰 수익에는 관심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손실을 줄일까 이런 데만 별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 채권,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 그럴 때라고 보는 것이고요. 언제나요? 네. 언제나. 예. 예. 그러니까 H&M 같은 주식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주식하고 그러니까 그 외인들이 다 파는 건 아니고 이런 건 또 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개인들도 따라서 하면 괜찮을까요? 네, 일부 물론 저는 이제 섹터별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뭐 단순하게 외인이 산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추정으로 이제 매수하는 전략은 네. 저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시장을 보면 일단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시장에서 어떻게 좀 돈이 테마별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2월 초에는 리오프닝 주식이 네. 크게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2월 중순 넘어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LNG 관련해서 조선주들이 예.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이 로봇주들이 로봇. 의외로 네. 의외로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게 전에 한번 나와서. 왔었던 건데 로봇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굉장히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네. 그리고 나서 풍력, 태양광, 신재생으로 같이 네.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말로 갈수록 네. 이제 원전, 방산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대선 이후로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지금 원전과 건설주에 지금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러 섹터들이 단발성으로 지금 딱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계속
좀 건전한 좀 시장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섹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인이 사는 거 보면 저 물류 쪽인 것 같거든요. 해운 뭐 이쪽이잖아요. 괜찮을까요? 계속 괜찮을까요? 외인들은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별로 그 산업의 성숙도가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물류업은 통상적으로 50년 이상 된 회사여야지만 그나마 물류 체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최근 글로벌 물류망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물류망은 점차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다른 우회로를 주목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HMM은 앞으로도 외인들이 계속 주목할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해운 쪽, 운수 쪽 이쪽. 그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숫자만 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건 뭐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잠깐 언급만 해주시면 어떤 섹터예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원전과 건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전은 아니지만 건설 같은 경우는 이 퀀트 레이더에도 충분히 잡힙니다. 저평가된 주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냥 기기적으로 수치만 보고 네. 이게 지금 그 저평가되어 있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네. 우량한 주식인가 이런 거를 보고 그 수치적으로 좋아 보이네 하면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네, 근데 뭐 이게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주는 아직은 저평가된 주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건설주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요즘에 건설주가 좀 올랐던데 네. 아직 덜 오른 종목을 그럼 골라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올라봤자 뭐 20, 30% 정도 오른 거니까요. 네, 그 정도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원전 쪽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전 쪽은 이제 제가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퀀트적인 논리는 없고요. 거기는 제가 순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격만 보고 그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선 괜찮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매우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쪽. 그래서 그 퀀트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외인들도 지금 건설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보면? 제가 건설 쪽 수급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의외로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네. 오히려 국내 이런 개별적인 국내 호재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수급이 국내 자금으로만 네.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전 섹터로도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나마 해외 대외 글로벌 변수로부터 네. 비교적 좀 자유롭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건설주를 말씀드리면 대형주나 지방 중소형주까지 건설주들이 최근에 반등 기미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외인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형 건설주까지 손을 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진단하면서 수급에 많은 힘을 실은 것 같고요. 외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이라고 방점을 찍기보다는 플랜트라고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회사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인이 이제 그 매수보다는 매도가 워낙에 세니까 그렇죠. 그 외인의 매도가 이렇게 이어지면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엔 좋을 게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는 많은 곳에 외인이 투자할 때는 시스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 강 작가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일정 임계치 이상의 수치상의 변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숫자에 지금 들어간 형국이 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사실 외인은 쉽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인의 매도 요쯤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카카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사임을 밝히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가 품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카카오 의장이 이렇게 사임까지 하면서 다음 사업을 모색할 줄은 잘 몰랐는데요. 사실 카카오라는 회사를 잘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세상의 시류가 바뀌었을 때 그때 타이밍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출했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냈는지 잘 아는 회사예요. 이걸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이 옛날에 PC통신 시절에는 우리
천리안이니 나우누리니 그런 아이패, 걸로 뭐. 대화를 나눴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고 네. 났더니 갑자기 대화의 방식을 우리가 다 체류하고 있던 공간을 바꿨어요. 네이톤이라는 곳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다 네이톤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06년, 2007년 스마트폰이 대두되니까 또 네이톤이라는 곳에 우리가 다 같이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네. 카카오로 옮긴 거예요. 네. 바로 김범수 의장은 디바이스가 바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바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네. 있었고 그걸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희망하는 게 뭔가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올해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황 부회장님이 생각보다 올해 우리 삼성도 스마트 글라스를 낼 거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이제 국내를 머무르는 걸 넘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메타로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가상 공간의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그 컨텐츠들을 함께 가지고 날 수 있는 제일 좋은 파트너가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포석에서 국내 의장직은 그만뒀지만 네. 일본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김범수 의장의 출사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화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카카오 엔터의 IPO도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다 맥락이 다 있는 거죠. 그럼요. 최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과 네.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부분이 가상 인간을 바탕으로 네.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오늘 말씀드렸던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카이스트하고 공동의 랩을 만들어서 가상 인간 걸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픈시키고 다 많이 알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당연히 지금 카카오 의장의 행보에 다 맞물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카카오를 외인도 좀 사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좀 사고 이러는 겁니까? 올랐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그 규제, 인터넷 규제, 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처음에는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SM 인수 기대감, 인수가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이브를 상대로 이제 양강 구도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엔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좀 중심축이 되는 좀 거대한 엔터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SM을 인수를 좀 물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길게 봤을 때 하이브와 커다란 플랫폼을 가지고 양강 구도로 엔터와 메타버스 NFT를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만약에 구상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좀 기대감이 살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카카오를 담아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또 안 담았었어요? 네, 네. 왜 안 사본 담았었어요? 적 없습니다. 네. 왜 수치상으로 안 네, 나타났어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예. 야, 그럼 네이버는요? 네이버 한 번 산 적이 있었는가? 사서도 굉장히 짧게 산 것 같고요. 안 샀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아니 이쪽을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기업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딱 전 숫자만 늘 보고 중입니다. 들어간다. 전 늘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에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어지는 얘기는 카카오 때문에 실망한 분들도 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수급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계속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업 투자자로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역시 물적 분할 이슈가 올해도 역시 카카오 엔터를 또 IPO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영이 좀 되면서 지주사의 평가를 좀 받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보통 지주사의 평가를 받으면 밸류에이션 대비 한 40~50% 정도 할인을 받으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정도 보고 있고 이제는 그나마 그게 반영이 되고 나서 역시나 이제 신사업 기대감,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좀 더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강 작가님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이게 더 궁금해져요. 퀀트 투자라는 건 도대체 뭔데? 남들 다 담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잘 모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전하고 LG전자 뭐 이런 데는 아시죠? SK 하이닉스. 삼전은 제가 한번 사본 적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사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LG전자 사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야, 그거 특이하시네. 네네, 예. 아니 강 작가님 네? 지금 남들하고 소통할 때 그럼 엽서를 보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좋아요. 우리 저 이거 이슈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그거 한번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시고요. 도대체 뭘 담는지 한번 눈여겨 또 귀 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셀트리온 관련 소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모처럼 괜찮았죠? 예, 사실 이게 굉장한 호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거래 정지를 면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이 안 좋거나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지만 않으면 상당한 반등이 있었을 호재다. 저는 이렇게 네, 평가를 하는데 네. 생각보다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서 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분식 회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 진짜 호재인데. 저는 잠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의 찬물을 흔들자면은 저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고의성은 없었다고 이제 네. 판단이 나왔지만 네. 고의성이 없을 뿐이지 문제는 있었다. 네. 라고 보통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관련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재조정 또는 앞으로 실적에 반영을 할 때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정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현재 컨센서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과 괴리율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그런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되면서 탄력적으로 악재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상보다 회복세가 강하지 않았다. 이런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 지금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네. 생각들을 다 하시는 거겠죠. 네, 시장 참여자들도 다 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히려 네. 이번 기회에 탈출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셨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성장을 계속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강 작가님은 셀트리온을 담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 작가님. 맞춰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셋.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안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셀트리온 정도는 흑자를 이제 내는 기업이기는 네. 한데 네. 주로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이제 기업들이잖아요. 네. 적자 하면서 언젠가는 흑자가 될 거야. 우리는 약을 만들 거야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얘기. 네. 자, 갑자기 퀴즈 분위기인데 LG 엔솔이 오늘 공매도 세력이 오면서 많이 떨어졌죠. 네, 네, 네. 자, 먼저 그 얘기 나누기 전에 LG 엔솔은 담았습니까? 안 담았습니까? 담았다. 하나, 둘, 셋. 안 남았죠. 안 담았다. 야, 이거 도대체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건 왜 안 담았습니까? 아, 거기요. 거기도 지금 보면은 그 순이익이 한 몇천억 대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니 물론 이것도 꿈을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몇천억이지만 몇 년 후에 몇 조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높게 지금도 높게 형성이 되어 네.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꿈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나는 현실주의자다. 네, 그렇죠.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언제 내가 예.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투자하겠느냐. 지금 현실에서 실적 내는 것도 투자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그 실제로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쪽만 몰려서 투자해도 돈을 무난히 법니다. 네.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네. 테슬라는 그럼 사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안 샀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확실하시는구나. 미래의 꿈을 먹는 기업들은 안 담아요. 지금 당장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의외로 과거를 보고만 투자해도 돈을 꽤 잘 법니다. 예,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신기한 비법이죠. 네. 그게 이제 확실하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하여간 과거죠. 그 실적이. 네, 다 과거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네. 야, 이게 점점 궁금해지는데 LG 엔솔 얘기부터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한다는 것이 참 저도 공매도를 그 안 좋게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매도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너무 고평가가 돼 있어서 네.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합성 포지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네. 뭐
바스켓으로 전체로 뭐 공매도를 하면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헤지 펀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개별 종목에 그냥 공매도를 이용해서 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유도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공매도는 아마 LG엔솔 같은 경우는 아마 고평가 이슈로 아마 외국인들이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다 보면 공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LG엔솔이 공매도 세게 들어와서 지금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여러 주변 여건과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 주가가 조금 과잉 평가됐다 싶을 정도로 금액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를 잘 활용하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매도를 잘 활용할 경우 그때그때 구간별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기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종목들이 셀트리온이나 LG엔솔처럼 지금의 실적은 없지만 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 있는 이런 회사들이 1차적인 타겟팅이죠. 자, 셀트리온 얘기한 김에 바이오주에 물려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시장에서 다시 막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면 다른 바이오주들도 좀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투자 심리가 충분히 코스닥 쪽,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는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이 정도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대외적인 환경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정책 관련해서 그런 좀 방향성의 제시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그때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정책과 부합하는 게 참 많이 큽니다. 사실 지난 80년대, 90년대 정부에서 어찌 보면 묻지마 투자를 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금액을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데 흘려보냈고요. 그 중에서 진짜 알토란 같은 몇 개 기업들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많은 지인들과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류 속에서 같이 편승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인수위원장에 가 계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이분은 이쪽 산업 섹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런 어떤 암울한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10년 투자하고 걷어들이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다시 지속적인 관심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10년 투자하고 걷어들이는 거면 강 작가님은 투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는 투자 안 합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여타 바이오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죠. 투자 안 네. 합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은 그래도 그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좋은 그 회사입니다. 흑자가 일단 나니까요. 나머지 애들은 적자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보고서 오케이 안녕하고 딴 거 갑니다. 네. 자, 알았어요. 그러면 데일리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퀀트 투자라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작가님 궁금합니다. 퀀트 투자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알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퀀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퀀트가 퀀티테이티브, 그러니까 계량이라는 걸 줄인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비빔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잘 만들어봐, 영혼을 담아서 만드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뭐 국수를 얼마나 넣고, 그리고 국수가 아니래, 그 쌀을 얼마 넣고, 야채를 얼마 넣고, 소금을 얼마 넣고 2분 이렇게 그 비비면은 좋은 비빔밥이 나와, 이렇게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레시피대로 투자하는 것이 퀀트 투자입니다. 그게 기반이죠. 그거를 처음에 난 이게 나한테 맞겠다, 이 투자 기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그 2004년부터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18년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가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바둑과 주식에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을 쓸 때 그 아무래도 제가 바둑에 대해 쓸 수는 없으니까 주식에 대해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 논문들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주식을 사고 언제 팔면은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떤 정도의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하는 거를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쇼크에 빠졌죠. 아니 교수들이 고상한 걸 연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주식 사나 이런 거 연구하고 있었어 했는데 그래서 좋았어 해가지고 일단 빨리 그 논문 몇 개 끄집어 내가지고 제 논문을 쓰고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신기하게 됐죠. 그때 그 논문 쓴 그 내용 내가 그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게 그게 2006년이었고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지금 했는데 네. 퀀트 투자에서 빗나간 적은 없어요? 당연히 빗나간 적도 있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이제 확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주사위가 있어요. 네. 1부터 6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1부터 4까지는 제가 먹고 네. 5부터 6까지는 제가 잃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5, 6 그렇다- 두 개만 잃는 거네.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확률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던지면은 당연히 5가 5번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이 네. 안 좋을 때는요. 네. 그러나 계속 하면은 할수록 저는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네. 거죠. 네. 제가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길 확률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오네. 근데 그렇죠. 지금 경력을 보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출신이시고요. 네. 코트라를 다니셨어요? 네, 그렇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12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코트라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네, 제가 봐도 신의 직장입니다. 좋은 데입니다. 거기. 네. 근데 거기 나와서 전업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뭐 투자는 어차피 그때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달라진 거는 없고요. 네. 대신에 직장은 안 가고 뭐 작가, 뭐 유튜버 그리고 뭐 MC 뭐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전혀 후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후회는 정말 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의 직장은 확실한데 그래봤자 직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수익도 훨씬 나요, 지금이? 그 수익은 그러니까 21년에는 제가 한 23% 정도 벌었고 네. 지금 올해는 지금 제가 마이너스 1%인가 뭐 그 정도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기타 소득은 네. 지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회사 갈 때보다. 퀀트 투자를 생소한데 뭐부터 공부하지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사보셔야죠. 네. 그 책에 나와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썼습니다. 네. 한마디로 덜 잃는 퀀트 투자에 대한 책을 네. 썼고 많이 버는 퀀트 투자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네. 그 어떤 게 더 먼저 궁금하신가요? 그 하나씩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네네. 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 덜 잃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 아무래도 뭐 가끔 뭐 얼마 정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음 하락장에 전부 다 바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같은 때네요. 네, 그렇죠. 요즘 같은 때 다 바치고 충격받아가지고 투자를 아예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네, 그거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그 손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를 배우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자산 배분 이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주식이랑 채권이랑 실물 자산을 얼추 섞으면은 무슨 일이 세상에 터지더라도 제 포트폴리오가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샘플을 보면은 뭐 길게 갈 필요도 없고요.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좀 강세였습니다. 대신에 채권과 실물 자산이 좀 그저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또 이제 반대로 22년에 주식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이번에 그 1월부터 지금 코스피가 한 13% 떨어졌고 나스닥이 18%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원자재나 금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걸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DBC라는 이제 원자재 대표 ETF가 지금 40~50% 온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식이랑 채권이랑 실물 자산을 섞어 놓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이상한 일이 터져도 제 포트폴리오는 그 손실이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1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퀀텀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 배분 투자로 한다고 치면은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구 포트폴리오가 그 40년 전에 개발되었는데 그게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이랑 현금이랑 그 네 개 자산에 자산을 4등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제 포트폴리오는 거의 안전하고요. 얘가 50년 동안에 최악의 경우에 잃은 손실이 12.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연구 포트폴리오는 다 미국 자산으로만 만든 거거든요.
그 자산들을 한국 자산과 미국 자산으로 반반으로 또 섞어버리면은 그 최대 손실이 7, 8%까지 더 내려갑니다. 이게.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 주식은 전형적인 위험 자산이고 미국 자산은 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또 50도 50으로 섞으면은 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주로 미국 주식 하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만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가 퀀트 투자가 훨씬 더 잘 통하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물론 이제 우리 그 강한국 작가님처럼 전문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서 그렇게 퀀트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요지는 분산 투자라는 분산 것이니 투자. 네. 그러면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ETF나 펀드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저도 다 ETF로만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한국 주식에 관해서는 제가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 비중에 한해서는 제가 개별주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할 때 주식, 금, 채권, 현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걸 4등분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자산 배분의 샘플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하나를 더 넣는 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요. 네. 그거 하세요? 가상화폐는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그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코인도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퀀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샘플을 드리면은 그냥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화폐들이 계속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퀀트적으로 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2017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는구나. 그거는 지금 현실에서 이득이 나니까 네, 수치로 그렇죠. 나타나는군요, 다 그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자산 배분을 할 때 동적인 자산 배분이 있고 정적인 자산 배분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을 4등분 해가지고 그 25%로 냅두는 그런 거 정적 자산 배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딱 냅두고 네. 1년 후에 와가지고 비중이 계속 네. 25%인가 이쪽 비중이 좀 올라갔네. 그러면은 그걸 좀 팔고 비중이 좀 내려간 곳을 더해서 이제 맞추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네. 안 해도 되는 것이 네. 정적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한 수익률이 복리 한 7, 8, 9%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네. 그래도 두 자릿수는 벌어야지 그래도 투자자라고 불리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 동적 자산 배분은 한마디로 그 자산군 중에서 최근에 수익이 좋았던 곳에 네.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네. 최근에 수익이 안 좋았던 곳에 돈을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주식에서 돈을 많이 빼고 있죠. 네.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원자재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유태환님은 지금 들으신 이 작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죠. 굉장히 저도 이제 뭐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기술적 분석이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따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하신다고 했고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고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뭐 섹터를 보고 이쪽에 수급이 몰렸다, 막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 이런 것도 다 같은 관점에서 지금 돈이 몰려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른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관점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 기아를 선정을 하신 거군요. 네. 오늘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개별주 퀀트를 하는데 개별주 종목들이 이제 몇십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20% 정도 그 떨어지면은 손절을 보통 하는데요. 근데 오늘 그 기아가 거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녕했죠. 전 파란색을 보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네, 빨간색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네. 퀀트 투자하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까지 얘기를 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담고 계신가? 그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대단한 이슈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원전이나 건설은 이제 늘 나오는 얘기니까요. 네, 그 중에서 그 건설 쪽이 좀 저평가된 주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원전 쪽은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부터 건설주들을 다 열심히 좀 연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개 담기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봤죠. 이제 저평가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늘상 다 아는 퍼라는 지표가 물론 있고 네. PBR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거 말고도 뭐 PCR나 PSR이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거기서 PCR는 이제 시가총액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이고 네. PSR는 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이런 지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표들의 순위를 다 매겨가지고 평균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순위가 좋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평가된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대단히 복잡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다 이런 거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추만 몇 개 누르면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야 어떻게 저런 걸 계산하지 대단하다 하시는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도 다 합니다 이거. 네.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천재과로 생기셨거든요. 아니요,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본인만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저는. 아니요, 저 지금 고등학교 수학도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미적분도 못해요, 저. 네. 그러면 우리가 저 건설 관련해서 지금 정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예, 이게 참 특이했어요. 이번 대선처럼 저도 이게 정책의 시류가 확 바뀐 걸 처음 봤는데요. 처음에는 양 진영에서 건설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철학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요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중심축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땅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국가가 골고루 다 개발을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 그 땅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게 이제 네 땅이니 그거를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국가 경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땅의 사유재산권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호해 주고요. 반면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제한된 면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될 경우에는 땅이라는 것은 더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 권한을 철저히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국가에서 일부 그 권한을 활용하거나 행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 국토, 이게 작은 국토는 아닌데 이 전 국토에 서울에 1,000만 명 좀 안 되는 숫자, 수도권에 1,500만 명, 즉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명이 다 여기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살겠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땅에 대한 사유권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그거를 농사를 짓던 공장을 짓던 개발해봐라 했는데 이제는 이 제한된 면적에서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철학 자체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던 한 진영이 있고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원래 흐름을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선 선거가 워낙 그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 보니 점점 수렴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약이 똑같아졌어요.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 쉽게 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LTV도 80%까지 허용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개발 이슈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에 100만, 그럼 우린 150, 150 우린 2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차이가 없고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선거 전에서부터 건설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좀 올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담으셨다는 거 보면 계속해서 갈 것 같은데 유 선생님도 이걸 샀어요? 아, 네, 저도 건설주는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건설주가 아까 강 작가님도 이 우연치 않게 지금 이렇게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과 저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건설주를 굉장히 많이 담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제 횡보만 하고 또는 조정만 받고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지금 정책 관련 주로 여기는 모멘텀이 생긴 거죠. 기존에도 원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저평가는 맞았고요. 근데 이번에 그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지금 이제 퀀트 레이더망에도 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주마 얘기를 들으면 건설 건자재 내가 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프 문제 딱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엄두가 안 나요,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미 올랐네. 나는 늦었네. 이래 버려요. 그리고 그래프 봐서 고점 대비 이거 많이 빠져 있는데 아직 안 올랐는데 이걸 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몇몇 종목은요. 네. 제가 작년부터 가치 투자자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네.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아직 그분들의 제가 단가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단가는 이미 저기 좀 더 윗부분에서 네. 높은 가격대에서도 이미 충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근데 이번에 올랐는데 아직 그 몇몇 대형주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소형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서도 좀 잘 찾아보면은 좀 괜찮은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면 옥석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왕에 작가님 나와주셨으니까 저분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건설이나 건자재 얘기해놓고 알아서 고르세요 이러면 엉뚱한 거 골랐다가 또 떨어지면 우리 경주마 욕 먹거든요. 네. 그 요거만 딱 포인트 찍어서 요거만 좀 보세요 하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종목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리딩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사실 그러니까 P랑 PBR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평가 볼 때는요. 그럼 그런 네. 관점에서 지금 건설주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형 건설주들이 있고 네. 지방에서 네. 아주 중심을 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주가 있는데 네. 우리 강 작가님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으세요? 지금 둘 다 걸리더라고요. 둘다 그래요? 네, 대형이랑 중형 다 걸리더라고요. 네. 네네. 아 예. 그러면 지금 편하게 담으시면 되겠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뭐 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어쨌든 뭐 확실한 거는 뭐 대단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네. 알았어요. 네. 건설 이거 저 확실한 거. 수치로 보는 우리 강 네. 작가님의 의견과 이제 약간 이런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네. 모니터하는 제 의견도 네. 비슷한데요.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네. 분명 우리 아까 그 강 작가님 말씀처럼 네.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네. 건설주들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와 밀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세라는 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네. 이게 크게 4번에 걸쳐서 움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 이런 네. 걸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뛰고요. 그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한번 또 뜁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 그 계획이 이제 첫 삽을 떠서 실제 착공했다면 또 한번 뛰고요. 네. 그리고 완공되면 또 뛰는데 네. 바로 이런 흐름 구간마다 건설주들은 움직일 기회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원전. 이제 원전으로 가요.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원전에 대해서. 네. 네. 이번에는 원전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네.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미 주가에 크게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긋 웃고 네. 다니면서 네. 그 돌아다니실 때도 제 얼굴 보셨어요? 구중하고 다니시던데요. 제 얼굴을 보셨군요. 아, 그러셨군요. 제 얼굴을 근데 여기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 반영주니까. 네. 이미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저는 이게 시장 심리가 원래 모멘텀 플레이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팔아야 되지 않나, 이제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눌림목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재차 저는 충분히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갈 아직 힘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은 남아 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플랫폼 규제가 풀리면서 플랫폼 주가도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네. 아까 앞서서 잠시 언급한 회사인 카카오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의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이것도 정책 관련한 기조가 좀 바뀔 거라는 분위기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초에 가장 이제 그 정책 관련 이슈로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가 카카오인데 네.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제한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어떤 인수위원장이 누구보다 이 IT 관련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규제 완화가 네.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유태한 투자자는 또 로봇 관련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이전부터 많이 이제 네. 로봇주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로봇, AI, 네. 빅데이터 쪽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번 달에도 로봇주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인플레이션 관련으로 해서 오히려 임금 상승에 네.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동화
로봇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네. 이제 굉장한 큰 인센티브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도 작년 대비 로봇 인력이 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봇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4월 달이죠. 보조 주행 로봇을 첫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도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작가님은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퀀트적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평가 될 것도 없는 게 다 적자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순이익이 성장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나 저도 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퀀트 레이더에 아예 밖에 하는 종목을 할 경우에는 네. 오로지 가격으로만 접근합니다. 소위 그 모멘텀식으로요. 올라갈 때는 따라 먹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지면은 이제 팔 거로 이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팔려고 했는데 그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몇 프로가 좋을까요? 손절선으로. 그거는 본인의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 절대적인 퍼센트로 두진 않고요. 네.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좀 시장 전반적인 시장 심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제가 따라할 수 없네요. 네. 그러면- 저는 늘 미리 정합니다. 처음에 사기 전에요. 네. 로봇은 아예 안 담으시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것도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순환매수 쪽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은 어때요? 안철수 뭐 네. 아까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도 이미 그런 인터넷, AI, 네. 빅데이터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또 소형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네.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안 그래도 네.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상 이런 정책 기대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시장을 들썩들썩 거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있어서 오히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중요한 섹터는 뭐가 있어요? 네, 로봇?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도 있고요. AI, 빅데이터 쪽도 여전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 위원장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쪽 섹터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여전히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제 건설, 원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산,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골고루 다 순환매를 잘 돌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근데 3월에 우리가 이번 주 오늘 시작되면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교수님. 예, 이번 3월에 주로 이슈를 삼아야 될게요. 3월 15일에 중국 2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네. 월간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요. 지표들이요. 네. 그다음에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지표가 네. 바로 3월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사실 물가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파웰 의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긴축이 될 것으로 위축이 될 것으로 우려는 되지만 네. 물가 잡는데 좀 더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좀 더 금리 인상폭이나 긴축의 네.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퀀트 투자에 대해서 강 작가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짧게 이런 점은 눈여겨보시고 이런 점은 주의하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뭐 사실 저는 매크로 지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종목을 하실 때는 세 개가 중요합니다. 저평가되었나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PB와 퍼 이런 걸로 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분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올랐나, 많이 올랐나,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우량성 관련해서는 이제 그 수익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익성은 우리가 보통 ROE나 ROA 같은 지표들을 보는데 GPA라는 지표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네.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네요. 꼭 네. 봐야 될 게 지표들. 그런 네. 지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퀀텀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 지표를 보는 안목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 네.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정책 수혜주를 사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그 소위 이런 수치가 뒷받침해주는 정책 수혜주를 사는 것이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3월에 눈여겨봐야 되는 주요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셔서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